이 시간 고무님의 가면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글로벌 환경의 변화, 나아가서는 한국경제의 과제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고모님께 가연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대체로 이런 목차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대한민국 2015년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왔나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펼쳐질 향후 한 20년,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가 산업화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작한 것은 최초로 1962년이 시작입니다. 1962년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정부에서 1차 5개년 경제개발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도 이제 좀 먹는 문제 이걸 좀 해결해보자, 배고픔에서 좀 탈출해보자고 시작한 게 1962년도에 1차 5개년 계획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1962년도에부터 한 60년 동안 우리가 50년 동안 어떻게 자라왔냐를 한번 보면, 전 세계에서 100불 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되던 나라가 2만 불이 넘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성장하는 속도로는 세계 경제 역사에 유일무이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선조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미래 트렌드는 7가지인데요. 그 중에 2개는 글로벌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고, 다음 2개, 세 번째, 네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우리의 변화고, 나머지는 사회 문화에 관련된 변화고, 마지막은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명은 어느 지역이나 다 나름대로 발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거는 경제 그런 파워 베이스는, 경제 중심지는 계속해서 세계 역사상 변화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표를 만들어 보면 세계 경제 전망치를 월드뱅크나 IMF 같은 데서 나온 전망치를 포함해서 만들어 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세계 GDP를 이렇게 대륙별로 대충 비슷하게 나누고 있어요. 유럽과 북미 대륙과 아시아가 비슷하게 나누고 있는데, 2025년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시아 대륙이 전 세계 경제의 한 45%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 대륙이 20%, 유럽이 한 17% 정도로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공직 생활을 할 때쯤 되면 이 아시아 대륙은 전 세계 경제 중심지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쟁이 지속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국가정책도, 통상정책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인데요. 세 번째 이슈는 과학기술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이 기계문명과 바이오텍이 결합되는 이 변화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공장에 가면 좀 첨단화된 공장에는 거의 90% 이상이 기계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울산 자동차 공장에 가면 한 95%까지 기계가 만듭니다.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조선회사 가도 대부분이 로봇가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가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뭐 화성에 기계가 돌아다니고, 모기만한 로봇가 나오고, 뭐 이제 무인기가 드론이 나오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뭐 되겠죠. 기술적으로 뭐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내에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그거 자체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우리 가까이 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직을 시작해서 마치기 전에는 우리 가까이에 인간의 기능을 대체하는 수많은 로봇, 우리 산업과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 가장 큰 거는 이 이슈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것이 정보통신기기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다른 사물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환경을 굉장히 빨리 바꿔놓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예측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까지도 거의 한 2020년대 정도 가면 전부 주머니 속에 슈퍼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지금 이 스마트폰의 공급 속도를 보고 있는데, 거의 한 2020년 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80% 정도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갖고 올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15년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교는 당연한 거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학생이 없는 거. 보세요. 우리 인구의 12%밖에 15세 이상 미만의 인구가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일할 사람이 생산 가능 인구 자체도 2010년도에 피크를 찍은 이후로 급속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누가 일을 할까요? 그러면 이민 정책도 바꿔요. 자, 우리 지금 산업 인력으로 임시로 데리고 오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회 변화가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는 길에 아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대에 저는 당연히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여러분들 시대에는 이 문제가 이제 피부로 올 겁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합쳐져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무수히 많아요. 지금 우선은 우리의 내수시장이 5천만 내수시장에서 7,400만, 7,500만의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남쪽은 중화학공업으로 다 돼 있는데, 북한은 경공업과 아직 농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는 인력이나 이게 인건비가 비싸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산업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적어도 아직은 1인당 국민소득 1,200불 정도 수준에서의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 달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지금까지 연구원장 하면서 또 민간 연구소에서 평생을 몸담으면서 연구하고 했던 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어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